사운드하고 렌더링 파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사운드 파일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몇몇 분들은 가져와서 이미 적용을 해보신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는 이제 마지막 부분 사운드하고 렌더링이 이제 영상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하는 방법은 보통 우리가 이제 푸티지 불러오는 방식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더블 클릭 그리고 파일 임포트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제가 mp3 파일을 선택을 하고 오픈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왔죠.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뭐 사운드 관련된 수업은 아니니까 사운드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4kHz 32비트 뭐 이렇게 스테레오 이렇게 정보가 나오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kHz는 주파수인데 보통 인간의 귀에서 우리가 인지하는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민감한 사람들 말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20Hz, 여기는 이제 kHz인데 이 kHz가 아니라 kHz는 1000이죠. 그렇기 때문에 20Hz에서 그 2만 Hz 사이의 음역대에서 주파수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보통 해서 한쪽 귀에 20Hz 오른쪽 귀에 20Hz 근데 좀 민감한 사람은 20kHz 민감한 사람들은 20kHz 22kHz 정도 음역대까지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한계선이 20Hz에서 20kHz인데 22kHz까지 여유분을 둬서 한쪽 귀당 22kHz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두 개를 포함해서 44kHz가 어느 정도 작업을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음역대에서 주파수를 인지를 한다 라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예를 들어서 15kHz 이상은 잘 안 들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음향에 대한 그런 인지 능력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44kHz로 작업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음향을 표현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그 음질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48kHz 뭐 그 이상의 kHz 들으면은 약간의 차이가 느껴질 것 같은 뭐 음향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일 경우에는 44kHz로 작업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디지털화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로 된 소리를 이제 디지털화 하면서 그 파일이 해당하는 음향 파일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을 표시하는 건데요. 비트는 보통은 16비트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32비트 차고 넘치죠. 물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에 한해서고 음향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들도 다 인지하고 원하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44kHz에 16비트, 지금 여기는 32비트인데 16비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간략하게 음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음향을 가져오게 되면은 동일하게 타임라인에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끌어다 놓으면은 놓고 나서 속성을 열어보면은 오디오를 열면은 오디오 레벨 타임워치로 데시벨은 음향의 크기죠. 설정할 수 있고 웨이브폼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향의 웨이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들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재생을 하면은 동일하게 재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위치에 음역의 사운드 웨이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위에 올라가는 이미지 작업, 영상 모션 작업을 참고하면서 볼 수가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운드 편집, 믹싱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대부분은 어느 정도 작업을 한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와서 모션과 매칭을 시켜주는 효과음. 지금 넣은 건 이제 제가 BGM으로 깔릴 수 있게 음악을 적용한 거고, 이 조각조각된 효과음들, 뭐 깨지고 부닥치고 하는 그런 음들은 짧게 짧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 레이어, 다양한 레이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치를 해 가면서 모션에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해당하는 웨이브에서 마커를 찍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에 애니메이션이 올라가 있고 어떠한 특정한 웨이브에서 저희가 어떤 액션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웨이브 폼을 열어서 확인을 하면서 작업하는 거는 좀 복잡하니까 보통 이 타임라인에다가 마커를 찍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번에 치고 올라가는 웨이브, 상승하는 웨이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윈도우에서는 별표이고 맥에서는 컨트롤 숫자 8을 누르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생겼죠, 마커가.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 상승하는 부분에 또 마커를 찍어주고, 또 해당하는 부분에 마커를 찍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은 저희가 J나 K, J를 누르면은 마커 앞으로, K는 그 다음 마커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임라인에서도 해당하는 웨이브를 접었을 때도 마커 찍어준 부분을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이 상단에 올릴 애니메이션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도형을 만들어 줬다라고 했을 때 해당 웨이브 때 올라갔다가 키프레임을 여기서도 이동하고 그 다음 사이에서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짧으니까 그렇게 느낌은 잘 안 나죠.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업할 때 위에 애니메이션을 줄 때 웨이브를 열지 않고서도 마커를 찍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요양 작업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부위로 조금씩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확대를 하게 되면은 올라가기 바로 전에 마커를 찍었으니까 그 다음 사이에, 이런 경우에는 앞에 부분 찍어주는 게 좋고요. 얘도 살짝 앞에 찍어주는 게 너무 앞이군요.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마커를 찍어주고 이동시키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재생을 하게 되면은 사운드가 들리는데, 이렇게 작업할 때는 사운드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맥에서는 커맨드,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CTI를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른 상태에서 커맨드나 컨트롤, 맥에서는 커맨드,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은 소리를 들으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누르고 들어보고 마커를 찍어서 해당하는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해보고, 이런 게 이제 음향에서 사운드,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커를 생성을 해준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우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Delete this marker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하는 마커는 사라지죠. 혹은
우클릭을 한 다음에 세팅을 눌러주면은 제가 이 부분이 한글로 두 번째 상승 이렇게 적어주세요. 적어 놓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상승한다. 그러면은 외부 부분을 접었을 때도 이 부분이 두 번째로 상승하는 구간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딜리트 올 마커 하면은 전부 다 사라지죠. 이게 이제 음향 작업을 할 때 마커를 찍어서 해당하는 위치, 음역대의 주파수에 따라서 웨이브에 따라서 어떠한 모션을 적용해 줄지를 마커를 찍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이렇게 잡아 끌어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재생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동일하게 타임라인에서 제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1번. 다시 이 부분이 Shift 하고 숫자 키를 누르면 1번, 또 Shift 2번, Shift 3번, Shift 4번. 이게 숫자로 마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음향 사운드 파일에다가 마커를 찍는 게 아니라 현재 큰 타임라인에 마커를 찍을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내용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영상을 할 때 작업할 때는 마커는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고 사운드 작업할 때의 마커는 밑에 해당하는 타임라인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찍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해당하는 음악의 사운드에 찍을 때는 컨트롤 8 윈도우에서는 별표로 눌러서 찍어서 작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이펙트 기능을 사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애프터 이펙트를 모션 디자인 1 수업이기 때문에 이펙트 쪽은 저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애프터 이펙트 기능을 다 익히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효과를 주는 그런 파트인데, 간단하게 제가 사운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음악을 들을 때 비주얼라이제이션, 사운드를 비주얼로 만드는 그런 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이 타이포그래피 모션 디자인 작업에는 사실 쓰일 일이 거의 없겠지만 한 가지 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New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펙트에서 제네레이트로 가면은 오디오 스펙트럼이라는 이제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스펙트럼이 생기는데, 예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리드 레이어가 하는 역할이 총 3가지 배경 역할을 하고 이펙트를 적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스크를 적용할 때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이펙트로도 사용한다 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솔리드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오디오 스펙트럼을 열면은 기본적으로 패스, 지금 해당하는 그 솔리드 레이어에 이펙트 효과를 준 거예요. 오디오 스펙트럼 효과를 준 거고, 그래서 사운드 mp3 파일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사운드 웨이브에 따라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되는 부분을 나올 수 있는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타트 포인트는 좌측 스타트 포인트, 그리고
엔드포인트는 우측. 지금 보시면 이 파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운드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저음, 여기는 고음 파트의 파장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스타트는 대략적으로 좀씩 조정을 해봐야 되는데, 조정을 해보면서 이 스펙트럼, 사운드 오디오 스펙트럼을 찾아가는 건데, 간략하게 보시면은 지금 파장이 좀 작죠. 이 음원 자체가 좀 작은 것도 있는데 1200 정도. 네. 이게 이제 시작한 프리퀀시하고 끝나는 점을 수치적으로 이제 작업을 해보는 건데요. 이렇게 사운드 웨이브에 따라서 적정한 음향대를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 밴드는 개수, 이 라인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하면은 아무래도 많은 라인들이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개는 거의 건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뭐 한다 이렇게 하진 않을 텐데, 거의 이렇게 맥시멈 길이, 파장에 대한 맥시멈 헤이트, 그래서 한 번씩 더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잡으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은 뭐가 더 부드럽게 하고 실루엣 어떻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만져주시고, 색깔은 흰색으로 적용해주고, 인사이드는 흰색, 아웃사이드는 뭐 레드나 그런 부분을 적용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휴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색의 범위를 이 지금 아웃사이드 컬러를 지정해준 컬러에서 얼만큼 이 색의 스펙트럼 컬러를 부여할 것이냐인데, 예를 들어서 한 바퀴를 돌리게 되면은 빨주노초 파란보 스펙트럼 색깔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나오고,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떻게 된 게 좀 더 이쁘다 라는 거를 조금씩 찾아보면서 이 비주얼로 가야겠다 라고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로 됐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 형식의 디지털이고, 아날로그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형식의 파장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으로 나오는 이렇게 사운드에 적합하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이드 A, B는 양쪽인데, A만 한다 그러면은 이 중앙 기점으로부터 위쪽으로 해서 위쪽 라인이고, 사이드 B는 아래쪽 라인만 나오게 하고, A, B를 하면 두 개 라인이 다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A 라인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오디오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옵션들이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라인 일자된 방식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해당하는 솔리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저희가 패스를 넣어줄 건데, 넣어줄 때는 항상 이렇게 해당하는 타임라인을 선택을 하고 원형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원을 만들어 줍니다. 주고 나서 여기 패스 해서 마스크 1을 선택을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패스에 적합한 형태로 얘가 변형이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패스를 우리가 라인으로 그리는 거거나 원형으로 그린다거나 뭐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다 계속 변형이 되는 거죠. 변형이 되면서 적합하도록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닷으로 되어 있는데,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음악 같은 거 볼 때 이퀄라이징 그런 거 보게 되면은 뭐 디지털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형태가 좀 이상하긴 해요. 여기서 만약에 A를 선택하면은 이 안쪽으로, 근데 마스크 옵션에서 add가 아니라 add를 none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B로 하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그리고 아날로그 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낫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하나 선택을 하고 이렇게 맞춰본 다음에 보면서 각각의 설정 값들을 좀 더 움직여 보고 적합한 최적의 값을 한번 찾으시면은 나름 그래도 좀 만져보다 보면은 이쁜 음악이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모션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된 게 아니라 뭐 디제잉을 한다거나 V제잉,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DJ와 함께 음악을 만든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잘 쓸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든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사운드 뭔가 비주얼이 필요하다 했을 때도 이제 이렇게 작업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참고로 사운드로 이번 주에 어차피 배우는데 사운드 파트는 크게 뭐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해서 한번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마스크에서도 패스하고 시간을 옮겨서 해당하는 마스크 형태를 이렇게 변형을 해줄 수도 있죠. 해주면서 마스크 기능은 전에 배웠던 거 동일한 거고요. 이렇게 잡아주면은 아무래도 좀 더 화려한 상태의 모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사운드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렌더링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CC를 쓰고 있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옛날 CS 버전이나 그 이전 버전들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컴포지션에서 이제 파일을 출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CC부터는 이제 익스포트에서 바로 나오는데, 어도비 렌더 큐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렌더링 화면이고, 몇몇 학생들은 지금 현재 이걸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웃풋 묘드를 선택을 하면은 파일 포맷을 선택을 하고 렌더링을 걸고 저장 위치를 선택한다, 이거인데 기본적으로 렌더링, 예전에 렌더링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도비사에서도 엄청 발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익스포트에서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이게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좀만 기다리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사용을 해서 렌더링을 거는 게 좋아요. 여러모로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간단하게 렌더링 거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렌더링을 좀 더 정리를 하면요. 파일 위치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인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우측창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컴프1, 저희가 컴포지션 생성한 거 이름을 그대로 컴프1로 나와 있고, 거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설정을, 이게 세부적인 영상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이제 눌러서 전체 창을 지금 제가 빼오겠습니다. 약간의 길래 되는데, 미디어 인코더를 사용하면 좋은 게, 저희가 그 렌더링 거는 범위를 이 미디어 인코더 안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정 범위를. 물론 이제 타임라인에서 선택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바로 또 범위, 렌더링을 걸을 범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미리 보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고요. 시간대별로. 그래서 이제 우측을 설명을 해드리면 간략하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애니메이트 GI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PPT라든지 웹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이 움직이는 모션을 삽입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GIF 형식으로 만드는데, GIF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가로, 세로 비율인데, 이 부분에 체크박스를 해제를 하면은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원하는 사이즈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프레임 레이트. GIF는 어차피 그 짧은 몇 초의 순간을 이미지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초당 프레임이 많다거나 해상도 가로 세로 해상도가 너무 크면은 용량이 엄청 커져서 웹사이트라든지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PPT에다가 넣으면은 끊겨요. 예. 재생 플레이어가 적합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GIF를 사용할 때는 작은 크기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크기를 작게 하고, 프레임 레이트도 25프레임, 한 20프레임 정도로 줄여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약간 끊겨 보이긴 하죠. 그래서 25프레임 정도면은 좋기는 하나, 얘가 짧은 시간 안에 이미지를, 시퀀스를 계속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소 무거운 GIF 파일이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IF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해서 빼는데, GIF는 음성 파일이 지원이 안 돼요. 음성 파일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이미지의 모션들, 간단한 모션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K 하고, OK 한 다음에 이제 GIF로 바꾸게 되면 얘가 커스텀으로 바뀌게 되죠. 프리셋이 적용이 안 된 거죠.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했기 때문에 프리셋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고, 아웃풋 위치, 어느 위치에다가 저장을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하고, 이제 얘를 눌러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렌더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렌더링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파일의 무게에 따라서 용량이나 이펙트를 얼마 많이 주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달라지고요. 이 바가 지나가게 되면 렌더링이 끝나게 되겠죠. 렌더링이 끝난 GIF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렌더링 세팅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거든요. 아까 GIF 같은 것도 이게 이펙트를 먹을 수 있는 GIF로 뺐을 때는 주의할 점은, 몇 가지 이펙트를 뺐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세팅들을 맞춰줘야 되지만 렌더링이 적합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GIF 같은 경우는 좀 더 별도의 세팅을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타임라인 선택해주고, 파일에서 익스포트해서 인코더로 찾아오면요. 그 다음 설명드릴 건, 나머지 거는 크게 여러분이 보실 거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H264인데, H264를 선택하고 보면은 몇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매치 소스하고 하이 브라이트 뭐 이렇게 속성들이 다 있어요. 보시면 뭐 페이스북, 예전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지원을 안 해줬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디바이스, 디지털 영상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뭐 VR도 지원을 하고요. 비메오에 최적화될 수 있고 뭐 유튜브에 최적화된 각각의 표출하고자 하고는 게시하고자 하는 플랫폼에 최적화돼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렌더링을 걸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거 매치 소스 하이 브라이트를 사용하고 한다면은 유튜브 뭐 비메오 그리고 뭐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유튜브에 전문적으로 할 거야 라면 아무래도 얘를 눌러주면은 유튜브에 최적화된 상태로 되겠죠. 코멘트는 저희가 뭐 작성을 해줄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뭔가를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커스텀은 바뀌기 때문에 일단 이렇다. 그리고 아웃풋 네임 당연히 우리가 주정하는 이름이죠. 이름을 설정을 할 수 있고 서머리가 나와요. 렌더링 사양에 대한 서머리 어디에 위치에 저장하며 뭐 비트 정속률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세팅을 뭐 크게 건드릴 필요 없고 물리적인 크기 이제 1920, 1080에 29.97 프레임 비트 그리고 프로그레시브도 다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운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제가 설정을 건들지 않으면은 48 그러니까 48,000kHz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업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비디오에서 보면은 동일하게 체크박스를 해제하면은 해상도 가로 세로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프레임 레이트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픽셀은 1대1 비율로 해야겠죠. 이거를 바꿀 필요는 없고 예전에 제가 이 모션 디자인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NTSC8 예전의 방식이에요. 아날로그 TV 방식이었을 때 사용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스퀘어 픽셀 1대1 비율에 사용한다. 얘를 잘못해서 변형하게 되면은 비율이 옆으로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위로 늘려서 보인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저희가 뭐 건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인코딩 세팅 같은 경우 하드웨어 인코딩, 소프트웨어 인코딩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드웨어 인코딩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진 컴퓨터의 성능에서 그래픽 카드하고 그 물리적인 이 장비의 사양으로 돌려서 인코딩을 한다. 그리고 그 사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로 인코딩을 한다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인코딩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하드웨어 인코딩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거의 건들 필요는 없고요. 세부적인 세팅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크게 지금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브라이트 세팅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원 패스냐 투 패스냐인데 기본적으로 한 번 렌더링을 걸고 투 패스는 두 번 정도 다시 한번 걸어서 최적화를 시켜주는 그런 방식인데 저희는 원 패스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 사용도 거의 뭐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면 돼요. 그 해당하는 뭐 VR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VR 컨텐츠 360도로 이 감싸올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VR 작업을 영상 했을 때는 해당하는 이거는 VR이다라고 체크를 해줘야 적합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H264 말고 이제 블루레이 뭐 그리고 J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 작업할 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영상을 작업하고 얘를 이제 한 JPG 이미지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JPG 이미지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가로 세로 퀄리티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퀄리티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가로 세로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저희가 29.97 프레임이잖아요. 1초에 그럼 저희가 지금 12초 그러면은 거의 30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초당 30개의 이미지가 익스포트 하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코딩 하게 되면은 그렇다면 12초니까
30개 이미지가 곱하기 12개의 개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로 렌더링을 걸게 되면은 어마무시한 개수의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JPG로 뺄 때는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빼는 경우도 있지만, 영상을 작업을 해놓고 영상을 포트폴리오로 정리한다거나 어떤 프리젠테이션 용도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모든 프레임, 초당 29.97 프레임으로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당 프레임 수를 줄여서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JPG로는 빼서 저희가 추가적인 이미 그래픽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JPG 2000, 뭐 JPG인데 보통 이제 JPG로 쓰면 되고요. MP3는 이제 음향만 선택하게 되면은 영상 파트 부분은 없어지죠. 오디오에 대한 부분만 있어서 모노냐, 스테레오냐, 뭐 몇 킬로바이트로 할 거냐,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설정이 있고요. 그리고 엠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DVD, 예전에는 그 영상을 우리가 작업을 하면은 그 DVD-ROM이라고 해서 DVD-ROM에다가 그 영상 작업물을 구워서 DVD 플레이어나 컴퓨터에 넣으면 바로 영상을 재생한다거나, DVD-ROM 작업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디자이너들이 DVD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을 만든 다음에 DVD에서 DVD를 보통 예전에 넣으면은 좀 생소한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넣으면은 뭐 메뉴 선택이 있어요. 언어 선택, 버튼 누를 수 있게, 혹은 DVD 플레이에서는 그 리모컨으로 뭐 영화 보기, 줄거리 보기, 뭐 특정 뭐 위치부터 재생하기,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디자이너들이 UX 디자인,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디자인부터 해서 다 작업을 했던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거 뭐 번외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그런 컨트롤, 영상과 사운드를 다 DVD에서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엠팩 파일로 빼게 되면은 결과물이 비디오 파일하고 오디오 파일이 나눠져서 나와요. 엠팩 파일은. 그래서 DVD-ROM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DVD-ROM을 작업할 일이 없다고 저는 예상이 드네요. 제가 영상을 처음 디자인했을 때는 참 많이 사용을 했던,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때는 인터넷 결과물보다는 거의 DVD, 그때는 이제 테이프 아날로그 시절에서 디지털로 넘어왔고, 디지털로 넘어오기 이전에는 다시 작업한 거를, 이건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한 거를 저희가 아날로그 기기를 통해서 테이프에 다시 저장을 하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네요.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CD에 구웠는데, CD에 구우면 화질이 떨어지고 영상을 어떠한 그 코덱이 맞지 않는 컴퓨터에서 재생을 하거나 DVD 플레이에서 재생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디자인한 영상 디자인, 모션 디자인을 작업한 결과물을 DVD 작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화질도 좋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담아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보다는 이제 PNG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아까 JPG 이미지 정지된 스틸컷을 빼는 그런 방식이긴 한데, JPG는 기본적으로 알파 채널 뭐 디자인 하시니까 다 알겠지만, RGB,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를 통해서 RGB 이미지 그 스틸컷이 나오는 거고, PNG는 플러스 알파 채널. 지금 저희가 영상 작업할 때도 항상 알파 채널이 되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알파 채널이 하나 추가되면서 뚫리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 뚫리는 부분을 인지하려면은 이미지 파일에서는 PNG 해야겠죠. PNG 해야겠고, PNG를 선택하게 되면은 배경이 뚫려 있는 상태의 오브젝트 이미지만 나오게 되는 그런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퀵타임 같은 경우에는 뭐 H264가 기본적으로 이제 퀵타임 안에 범주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H264가 범위가 넓어져서
별도로 나왔지만 예전에는 퀵타입 안에서 MP4 부터 해가지고 H264 다양한 그 애플에서 제작한 포맷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가, 티프 이제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뭐 타가 파일로 빼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 그런 어떤 디바이스도 있었고 이미지 파일도 뺄 수 있거든요. 타가로 이 타가 이미지 파일로 빼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이제 예전에 사용하던 방식의 전유물들이 대부분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는 이제 GIF 해서 이미지 형식의 애니메이션 파일을 빼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H264 그리고 JPG 포트폴리오라든지 정지된 스티커 이미지를 빼는 방법 또한 스티커를 뺄 때 배경을 뚫린 상태에서 빼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서 다 결과물이 나오고 유튜브라든지 결과물을 어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넣을 때도 다 H264 H264도 동일하게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니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면 이제 이런 종류별로 이게 영상이 나뉘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 영상 코덱을 먼저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영상 코덱이라는 거는 영상을 압축을 하지 않으면은 오리지널 파일로 나오게 되면은 엄청난 대용량의 영상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다 과제할 때마다 한 10초, 20초짜리 영상을 뺄 때도 결과물이 뭐 몇 메가바이트, 몇십 메가바이트 수준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코덱을 적용한 부분이에요. 코덱을 적용한 부분인데 코덱을 적용하지 않고서 파일을 빼게 되면은 이 이미지를 압축하지 않고 그대로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량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건데 이런 그 코덱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방식은 이거는 저희가 뭐 디테일하게 그런 영상의 테크니컬한 부분을 하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파고들어가지 않는데 부분적으로 공대 이제 공과대학에서 이제 영상 쪽 그래픽스를 공부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코덱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코덱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초당 프레임이 예를 들어 30프레임이다 했을 때 결국 30개의 이미지가 저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0개의 이미지가 우리가 포토샵에 작업할 때의 하나 퀄리티로 한 장 한 장 한 장을 그대로 붙이게 되면은 코덱이 적용되지 않은 순수한 100% 원본 파일의 영상 파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용량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 지금 이 상태이긴 한데요. 근데 코덱을 적용하게 되면은 코덱은 다양한 종류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1번 프레임과 2번 프레임을 비교해서 둘이 유사한 부분은 렌더링을 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간다 라는 방식의 코덱이 있고, 예를 들어서 1프레임과 2프레임 에서 부분적으로만 렌더링을 걸어서 용량을 낮춘다 이런 방식의 코덱도 있고, 코덱도 하나하나가 다 그 영상 처리를 하는 공과대 학생들이 그걸 다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라기보다는 공과대 출신들의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하는 건데, 각각의 프레임들의 유사점을 찾아서 사이를 압축하거나, 그런 사이를 압축한다는 얘기는 해당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익스포트 렌더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흰색 부분을 더 뺀다 뭐 이런 거 다양한 코덱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코덱은 하나의 언어인데 그런 언어 부분에서 해당하는 코덱을 적용했을 때 그런 부분을 코덱에 따라서 압축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하는 코덱이 없으면은 그 코덱을 컴퓨터에 없으면 재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영상 파일들도 있죠. 최근에는 H264로 거의 통일이 되면서 그런 일은 적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뭐 소위 말하는 곰 플레이어, VM 플레이어 이런 플레이어들이 각광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코덱들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나라 안에서도 영상별로 다 제각각이라서
해당하는 코덱들을 다 다운을 컴퓨터에 통합팩을 받아놔야 재생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약간 그런 파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코덱이 하는 역할은 각 영상을 압축하는 건데, 그 코덱의 종류에 따라서 압축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고, 우리가 사용하는 H264라는 것도 하나의 코덱 방식 중에 하나다. 근데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파트 부분은 이렇게까지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작업하는데 렌더링의 서양을 바꿀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걸 때 미디어 인코더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변형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인스타그램도 보면은 정확한 정사각형 영상은 아니에요. 1대1은 아니고 약간의 비율이 다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1대1 비율로 하면은 거의 맞죠. 맞아서 만약에 영상을 그 1대1 비율 1080으로 작업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1080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기 1080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 됐구나. 여기 해제해 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경에 상관없이 1대1 비율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게 작업을 하지 않고 렌더링에서 부득이하게 정사각형으로 빼야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작업을 해서 뺄 수도 있는데, 물론 저희가 작업한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이 뭔가 잘리거나 남는 공간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뭐 급하게 갑자기 1대1 비율로 정사각형으로 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서 굳이 컴포지션에서 작업을 안 하고 바로 미디어 인코더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렌더링을 거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렌더링 부 파트, 이제 사운드, 그리고 사운드의 추가적인 팁을 사용을 해서 얼마나 사운드에 효과를 주느냐, 스펙트럼을 활용한 비주얼라이제이션, 뭘 살짝 여러분이 들었고요. 그리고 렌더링 파트, 렌더링의 간략한 방식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모션 디자인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키프레임 잡는 것부터 그룹핑, 그리고 마스크 효과, 타입 애니메이션, 그리고 라이트, 카메라, 그리고 사운드, 렌더링,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펙트들은 모르겠어요. 지금 2학기 때 모션 디자인 2에서 이제 이펙트 과정을 어디까지 나가는 거를 다시 다른 교수님하고도 지금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어느 범위까지 2학기 때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과정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펙트를 사용을 해서 기존의 기본 것과 추가적인 좀 더 화려하고 멋진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이펙트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애프터 이펙트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펙트 기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꽤 쓸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펙트는 여러분이 뭐 수업 시간에 듣지 않아도 틈틈이 심심할 때 뭐 이렇게 많이 만져보면서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펙트는, 그런 것들도 만져보시면 다 알 거예요. 기본적인 이 프로세스, 애프터 이펙트의 프로세스를 알게 되면은 하나하나 기능을 응용하는 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서 애프터 이펙트를 계속 손을 놓지 않고 자기만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